한국정신문화연구원인데 200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노무현 정부 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재작년 2012년 8월에 교수 40년을 이제 마감을 하고 정년 이후로 제가 지금 한민족 공동체 연구원을 지금 만들어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한민족을 좀 만나고 강의도 하고 다니는 하나의 지금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저는 원래 좀 배가 고파야 강의를 좀 잘하는데 아까 너무 좀 아주 융숭한 만찬을 대접받아가지고 지금 강의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 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원로 회의라고 하는 이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런 교훈 기회를 주신 걸 제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님들 모이시는 자리인데 제가 아직 저는 원로 측도 못 들어가고 노인 측도 못 들어가고 지금 어중간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 희망은 또 있기 때문에 원로 되도록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화정사상을 통한 한민족 대합이라 했지만은 화정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원효에서부터 나온 것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인도의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교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원효를 통해서 이 화정이란 말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 더 발전되어지고 특히 대선 기실론 속에서 건강경에도 통해서 이 화정 사상이 많이 드러나는데 오늘 그런 깊은 전문 지식은 제가 사실 불교 신자도 아니고 또 불교 전공을 한 건 아닙니다. 단 불교대학 철학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교를 조금 옆에서 곁눈질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정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화정 같아요. 한마디로 화정이라는 것은 화의부동입니다. 서로 화할 때는 화하되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떼거리를 몰려다니지 말라. 또 금을 긋지 마라. 경계를 긋지 마라. 좌다 우다 딱딱 구분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화정을 화의부동 쪽하고 의미가 같은 의미 아니겠는가. 우리의 조선조 500년을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패거리를 많이 지었어요. 패거리를. 특히 유학의 속에서 성략을 가지고도 패거리를 지었어요. 성략을 가지고 이냐 기냐를 가지고도. 그래서 이 화정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다가 제가 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대합이라는 이 부분은 이 주최 측에서 상당히 또 취지에 목적에 지금까지 설립에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한은 우리가 한사군 때 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한자를 사만이라 할 때 신라 시대에 통일할 때 김춘조는 사만을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한이라는 또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사만 변한진한 이 사만에 대한 또 거기서 한자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의미로든 간에 역사 속에서 이 한은 넓고 크고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다. 오메가와 알파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의 의미가 이 한 속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이 한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게 고종 때의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일제 식민 속이었지만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내걸을 수 있었다는 거. 중국에다가 조공을 안 바치고도 될 수 있는 입장으로 제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종 황제에 대한 우리가 그분이 뭔가 한민족에 그래도 지금 이런 원로 회의에 이 한자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한민족에 대한 뜻이 있도록 제대로 역사를 이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종 황제에 대해서 제가 높이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 이제 대화원 문제인데 대화원 부분은 뭐 우리 한국에 대한 사회 문제, 제 갈등과 동서와 이 모든 문제 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원로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아도 이미 동서 남남 갈등 이 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가 하는 이 대합이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범우주적인 5대양 6대주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민족 특히 디아스포라 750만 디아스포라 이 해외 동포가 750만을 포함해서
8,300만, 남북 통일과 재외동포 지분 8,300만을 제가 한민족 대합이라는 개념 속에 넣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서론 속에다가 그걸 담았습니다. 한번 일단은 제가 유인물 내놨기 때문에 유인물도 좀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결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배다라는 말을 쓰고, 특히 안호상 선생님은 제가 살아생전에 정신문화연구원에 제가 보직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대학원에 보직을 맡고 있는데 이분을 한번 강의를 모시려고 하는데 반대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 연구원 안에서도 그걸 다 물리치고 이 양반을 한 학기 동안을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한 학기를 하시는데 90이 넘은데도 대쪽같이 서서 꼭 그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3시간 동안 강의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정말 우리 민족의 그 양반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도 이 배달입니다. 한 배달이 한 배. 이 한 배라는 생각이 나서 제가 베트남에 무슨 축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세미나하는데 축사하러 갈 때 그 제가 쓴 말이 있어요. 거기서 베트남과 한국은 제가 이제 한 배라고 그랬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니까 한 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배 의미는 뜻이 또 있다. 서양 사람들은 한 배라고 하면 너와 나와 같은 처지고 입장이고 동병상련이다. We are same boat 그럽니다. 너와 나는 같은 배를 탔다. 그것도 한 배입니다. 한 어머니 속에서 나온 형제도 한 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지금 75년 공산화된 이후로 단교되어졌다가 다시 또 정상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국교가 정상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 베트남 처녀가 한국에 와서 지금 많이 이제 결혼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1000년 전에 리 왕조 망할 때 그 리 왕조의 왕자가 망하고 올 때 그 자기의 끝끝내 재건을 한번 해보려고 왕조를 하려고 중국으로 건너가려다가 이 백길이 한국으로 들어가지고 평양 북쪽으로 가서 하산 이시의 시조가 됐습니다.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베트남과 한국은 여자 한 배, 한 형제였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요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이 얘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한민족 단일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우리 민족의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한 한국의 민족의 이 문화의 특성까지도 세계화되어지고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제 원로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나라 국운은 더 상승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한배 부분도 다뤘고, 또 1950년도 조선이라는 말이 우리 것이냐 한국이라는 말이 우리 것이냐 할 때 그 분명한 것은 1950년도 광묘회의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이라는 쓰지 않고 한국, 한인이라고 쓴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한인 한국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조선으로 다 통했습니다. 그럼 조선이라고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조선도 한과 같은 의미로 늘 새롭고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는 의미가 조자 속에도 들어가고 선의 의미도 들어가고 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과 한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게 바로 남과 북이 또 일본의 민단, 총련 이것도 구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한과 조는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 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 대화합에 이 말머리를 제가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초에 우리가 민족 사상 속에서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 어떤 가치와 의미와 사상을 내놓으라 하면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홍익에 대한 것은 우리 특히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하니까 홍익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 홍익이라는 말을 조금 더 남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홍익은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나왔다. 이 홍익이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이라는 게 이 관계성을 다 갖고 있고 혼자 절대 존재를 못합니다. 우리의 지금 사는 음과 양과 이와 기와 같이 성약으로 풀어도 그렇고 우리의 전통적인 뭐 주역으로 풀어도 좋고 태극으로 풀어도 좋고 다 어느 걸로 풀어도
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성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다는 음과 양이 있다는 것은 그 역사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남자와 여자 따로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성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영원성입니다. 존재에 대한 영원성은 그 바로 이 자기 개인에 대한 정체성, 이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느냐? 자전과 공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 요즘 우주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농가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뭐 무슨 벼락 맞았다고 그러죠? 돈벼락 맞았다고 그러죠? 대박 났다고 그러죠? 운석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몇 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돌 하나가요. 예. 그런 우주 공간에 대한 영화가 요즘에 먼저 나옵니다. 과학의 어떤 그 시작보다도 과학의 미래를 갖다 내주는 게 공상 영화였는데 그게 사실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와 우선 태양계를 놓고 보다 자전 공전 관계를 꼭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이 순간도 태양계 중심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돈다고 하는 것은 자전이고 관계성을 놓고서는 그 공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돌아버리고 멈춰버리면 그건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됩니다. 에너지가 발생 안 된다는 것은 곧 생하고는 관계없는 멸입니다. 멸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예요. 공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을 갖고 있는 홍익이라는 말의 제일 의미는 저는 관계성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관계성이냐 이게 자리, 나를 위한 모든 존재는 아무리 부처님을 모시고 공자를 모시고 예수를 모셨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랑과 이탈한 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을 때 이타가 나오는 거지 자리가 안 되고 이타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존재해야 그 존재성을 놓고서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타인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 이타라고 하는 부분이 자전과 공정적 관계로 홍익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 아니냐. 저는 이제 코스모폴리탄 한 이념을 갖다가 지금 내놓는 겁니다. 자리와 이타의 홍익 속에 다루고 있다. 요즘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 이제 공리주의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최대 자수의 최대 행복이다. 홍익이라는 말도 그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최대 자수 최대 행복이다. 홍익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넓게 자기도 내가 모든 자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돌아가는 것은 내 생을 유지하며 내 생을 유지함이 타인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홍익의 윤리입니다. 이게 깨지면은 화합이고 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유익하게 사는 것이 내 생의 목적이듯이 그 방법이 타인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한다. 타자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 또 타 생명체도 적용돼야 된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불교는 불교대로 생명론에 나오는 것이요. 홍익에서도요. 각 종교에 나오는 윤리성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홍익 윤리를 가지고도.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코스모폴리탄 에식스라가 이 홍익 개념을 정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에식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홍익 개념을. 그것이 이제 인간이 바로 우리 당군선육에서 이것을 이러한 홍익의 이념을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냐 국가주의다. 국가주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를 이미 당군선육에서는 내놓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국인의 시조, 당군 이게 차원이 아니다 이 얘기는. 세계 어떤 건국의 이념을 봐도 이런 건국 이념이 없다는 얘기죠. 이보다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 윤리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에서도 세계의 존재 양상, 모든 존재 양상을 풀어낼 수 있는 존재론, 인식론까지 다 풀어낼 수 있는 모든 사상이 내셔널 플래그, 태극기에 담겨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 국기에 어느 나라 사상을 들여다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우리 민족의 당군 선조께서 이러한 홍익의 강명 제세 이화랑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박용을 통해서 일본과의 교섭을 위해서 국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본 사람들처럼 태양을 하나 동그라미 그려놓고 태양이라고 자기 그러듯이 우리도 뭔가 하나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산이 많으니까 산을 그리든지. 예? 보통 나라 국기 만들면 그렇잖아요. 뭐 물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산이 많아서 산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머릿속에 그 위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건공감리를 딱 정확하게 자연의 이치까지 다 넣어놓게.
예? 자연의 이치는 아무렇게 움직이냐 수리 철학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수리적인 입장도 우리 국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뚝딱 때리면 가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인 존재론적인 존재 양식이 태극기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애국가도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불렀으니까 동해물과 백두산 동해물이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법정 투쟁할 그 뭐 아니 동해물을 그 나라 국가의 가사에다 놓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해물이 어디입니까? 태평양 물입니다. 5대양 6대주 중에 가장 큰 태평양이에요. 동해물이. 그 태평양물은 고여 있는 겁니까 지금? 지구가 계속 돌고 있는데 태평양물이 인도양으로 가고 대서양으로 가고 남극으로 가고 북극으로 가는 건데 딱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넌 태평양, 넌 대서양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유전한다는 말이 변하고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5대양 6대주를 놓고 얘기하는 그 부분인데 동해물이 마르고 언제 말라요? 지구 안에 수분이 마르면 죽는다는 건데 다 죽는 생명이 죽는다는 건데 지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이 민족은 영원하다는 게 애국가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애국가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 애국가가 가장 훌륭하다고 해도 아름다운 미국 그것밖에 없어요. 비유티풀 아메리카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백두산. 백두산이 마르고 2750m 뭐 우리는 처음 배울 때 2714m라고 하는데 평양 직접 가보니까 백두산으로 와보니까 2750으로 되어 있습니다. 2750m의 백두산이 언제 마르고 닳을 것인가. 화산이 터지지 않는 한은 그 상징성입니다. 하나는 물을 상징하고 동해물은 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백두산은 산을 상징한 건데 땅을 육지를 상징한 건데 그것이 민족의 영산으로 그 우리 민족의 영산입니까? 주변에 다 영산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백두산을. 우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만주족부터 시작해서 다 이 백두산을 쳐다보고 있다. 그게 우리는 민족의 성산이다. 민족의 영산이다. 그게 애국가에다가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두 요소 하늘과 땅, 이 물과 땅이 없으면 존재 못하듯이 그것을 딱 명시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물 앞에서 마르고 닳도록 하다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은 캐톨릭이 300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느님 우리는 찾았습니다. 캐톨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가드, 고트가 번역된 게 하나님이에요. 가드예요. 근데 우리는 300년 전에 캐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에요. 하늘님. 아니 초등학교에 가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밥 매던 할머니들도 동네에서 잘못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저는 천벌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그건 뭐냐. 천법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천법을 가지고. 하늘법을 가지고. 하늘법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 백성 아니면 천손이야. 천손 아니고 하늘 백성 아니면 그 어떻게 생활용어로 천벌 받으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동학에서 인내천이야. 하늘과 인간은 둘이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위대성입니다. 우리 민족 사상에. 하나님, 신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내천이. 그래서 야, 참 우리 민족이 대단. 서학이 공격에 들어올 때 그 서학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동학을 내는 거 아닙니까? 서학을 막아내고 우리 걸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걸 지킨다고 동학을 안 내놨더라면 지금 우리 뭘로 막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종교의 단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민족 사상의 개성을 이어서 동학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동학을 갖다 특별한 어떤 종교로 3.1운동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했고 의병운동 만장에 동학 아닙니까? 천도교 아니에요? 북쪽도 지금 천도교 때문에 공산주의 세워진 게 방향을 이쪽이 잡았냐 이쪽이 잡았냐인데 그 북쪽에서 나온 천도교들이 다 거기에 청우다이고 뭐고 다 천도교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천이라고 하는 걸 갖다 김일성으로 만들어 볼다 김씨 왕조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잃어버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신개념만 받아들인 거예요. 서양에서 들어온 신개념만. 그 우리 옛날 이 할아버지들이 갓을 쓰고 다닐 때 갓 그러잖아요. 갓. 그걸 영어 로마나이즈 한번 해보세요. God입니다. God, 갓. 그렇죠?
인내천이 그대로 가다고 통한다 이 말이야. 어디? 에? 우리 신을 모시고 다닌다 이 말이야. 신을 어디 집에다 놓고 어디 교회 예배당에 놓고 모시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정말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인연의 신인 같으면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지. 어느 종교 기관의 수행을 위해서 만나고 들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신개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된다.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서양의 300년 전부터 들어왔던 서양 종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 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도 배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사상의 위대성은 어떤 것도 배타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서 우리 것에 대한 더 발전을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다시 재창조시키고 그것이 그래서 발견이 뭐냐면은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문화적 용량, 사상적 용량이 크므로 인해서 외래 것이 다 와서 녹아 떨어진다. 그게 바로 최치원 선생의 낭남비 서문에 나오는 현묘지대예요. 그리고 유불도도 결국은 두르기 전에 이 땅에도 유불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혀놨어요. 유불도.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라니까 아주 그냥 그 자연의 이치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고 비 오는 대로 가고 이 모든 자연현상을 풍요로 바람했을 뿐이에요. 풍요도라 이렇게 한 뿐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비보다는. 풍요도라. 어떻게 보면 우르도라고 했을 텐데도 풍요도라 해야 돼요. 바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많이 써요. 바람을 핀다, 바람을 낀다 하지만은 그게 바로 뭐냐면 다 멋만 내고 뭐 끼를 살리고 하는 말이 바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의 희망, 호흡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 우리 한글에 참 위대성이 또 바람. 모든 희망의 호흡. 그게 최치원 선생은 풍요도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광명 제천 그 제세2와 이기지묘까지. 자, 이기지묘가 여기서 나온 것도 묘자가 묘자인데요. 말로 인간이 언어가 부족하고 이 내 기능이 부족해서 내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은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묘하다고만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뭔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묘하다. 그 이와 기는 이제 성리학 주자에 의해서 들어왔던 것을 이기 이원론을 우리 학자들은 우리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서담 선생을 위시해서는 기를 우선을 했다가 나 점점 내려오면서 율곡선생까지는 이와 기를 통해서 태계 선생도 이와 기를 갖다 둘이 평등히 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율곡선생이 같지만 이기 이원론이 아니다는 얘기. 이기 이원론인 즉 이론론으로. 그것은 바로 온효의 화정에서 나오고 온융해통에서 나오고 다즉일에서 나오고 일즉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효의 사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온효의 사상이 또 온효 당대에서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려 의천을 통해서도 교관 겸수를 합니다. 의천 회사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보조를 통해서도 성교, 선종이냐 교종이냐 누가 앞서느냐. 그래서 온효의 화정을 통해서 가장 큰 업적은 오교 구산에 대한 그 파가 많았던 이 종교의 불교의 계통들을 쭉 모읍니다. 일종으로 모아요. 일종 하나의 종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몇 개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천종, 대고종, 종이 나누는데 종으로 하나 나누는데 그 중에 그것이 이제 선종이 먼저냐, 교종이 먼저냐. 그래서 나눴던 것도 나중에 온효 선사는 성교 화합으로, 성교 일치로. 그게 바로 이제 우리도 남과 북의 마지막 화합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온효의 통일 사상 속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조에 들어와서 특히 서산 선생하고 청어 스님을 통해서도 최치원 선생의 같은 사상이 또 그대로 또 강조됩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서산대사나 청어 스님도 유불도의 합일, 유불도 사상을 유불도가 하나였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을 통해서 유교도 녹아 들어가고 도교도 녹아 들어가고 불교도 녹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상과 문화의 특성을 내놓으라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가장 큰 문화력을 갖고 있다.
그 문화력이 참 우리가 지금 조금씩 DNA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류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젊은 아이들이 노래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음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비빔밥을 통해서 나타나고 지난번에 전주의 비빔밥이 그 세계 대회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세계 수출되고 있잖아요. 네? 비빔밥이 결국 우리 민족의 하나의 음식 문화로서의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럼 비빔밥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모든 게 다 들어와라 이게요. 그래서 비빔밥 언더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섞었느냐. 비빔밥을 누가 먹냐 이거야. 한국 사회 먹는다. 한국 사회 밥 먹는다.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도 보면 잃어버렸어요. 비벼놓고 누가 먹는지 몰라. 내가 먹으려고 비벼놓고 내가 먹지도 못해. 딴 데 사람이 와서 다 퍼먹어. 일본 사람이 와서 퍼먹어. 청나라 와서 또 먹어. 그게 이제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없고 그 시대적인 책임을 못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로마가 아무리 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다 못하니까 로마도 가버리고 맙니다. 폼페이 최후도 가버리고 맙니다. 위대함을 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속 지속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개성시켜 나가느냐. 이 원로의 모임에서는 참 그 점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아까 제가 사석에서 원로 뒤에는 원로가 아니고 중로도 좀 세워놔야 된다. 그 후진을 계속 이진을 해놔야 되고 또 이진 뒤에는 삼진을 내놔야 됩니다. 청년까지 내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 자리에 참석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별도의 그걸 가녀서라도 이런 조직을 해놓으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바로 젊은이들에 대한 수련을 통해서 심신을 다 통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하랑 도랑을 통해 가지고 통일할 수 있었던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하랑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하랑도와 같은 비슷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각자의 어느 종단에서는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통일할 수 있는 힘까지는 못 내고 지금 있어요. 예. 그냥 기훈련이다 뭐다 이거는 할 수 있지만은 통일할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걸 내놓을 수 있냐 이게. 마지막에 스파르타의 300명이 몇십만을 싸울 수 있는 스파르타 300명이 있냐 이 말이 지금 없잖아요. 그 준비가 없이 남북 통일한다 화합한다면 불장난입니다. 준비가 없이 남북 화합 통일은 화합은 말할 수 있지만 통일에게는 좀 유보시키자 이거죠. 화합은 하되 통일 문제는 준비된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기 지묘도 이와 기도 화쟁의 논리를 표현한다면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 이와 기가 균형이 깨지고 역할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기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롤이 있어요. 그 롤에 따라서 이가 강할 때가 있고 기가 강할 때가 있다. 누가 발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발하는 것은 기가 발언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율국 선생은. 저는 율국 선생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는 발합니다. 그 이는 타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김구 선생 얘기를 제가 이쪽에서 잠깐 내놨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그 참 어려운 속에서도 그 문화의 정신을 갖다 강조했다는 문화 대국론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견제력이 강하고 땅덩이가 크고 한다 해도 문화가 없으면 참 김구 선생님 참 대단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 시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김구 선생이 예측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문화 원로에서는 이 문화에 대한 위대성, 사상에 대한 위대성보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관철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김구 선생의 문화에 대한 정신, 문화사관, 문화관 이 부분은 결국 문화 대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결국 갈 수 있는 부분은 경제 대국 가봐야 한계 옵니다. 통일된 이후 한 10년 되면 얼마 되냐 우리 GNP가 8만 불 정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8만 불. 그러면 일본도 경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미국도 올라갔다가 경제 갖고 대국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경제는 먹고 살만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만 하고 또 IMF 같은 거 올 때 저금 딱 해놨다가 IMF 맞고 국가 위난을 맞고 이 정도면 족하지 물질 더 많아가지고 잘 되는 후손 하나도 없어요. 물질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나치면 망한다. 지나치면. 그래서 우리의 GNP는 얼마 정도냐 지금.
저는 한 3, 4만 불 통일된 이후에 남과 북이 공이 한 4만 불 정도 5만 불 정도면은 사람 구실은 하고 살 수 있다. 예, 이 정도. 그 정도 넘어가면 망한다. 이게. 폐가 망신한다. 물질 흥해가지고 안 망한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서망론하고. 그게 바로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해독입니다. 윤택한 삶의 질도 주지만 한쪽으로는 해독을 줘요. 그 선택은 균형은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14세기에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 얘기를 여기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왕 우리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은 르네상스에 대한 제2의 르네상스가 한반도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21세기가 문화의 세계라고 그랬고 21세기가 딱 되니까 그 당시 언론 한번 뒤져보세요. 1980년서부터 한 10년 사이에 언론을 딱 두드려보면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태평양 시대의 도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세기는 태평양 시대가 도래한다. 누가 먼저 그렇게 화두를 내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해놨냐? 결국 토인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예요. 토인비가 결국 문명사관을 가지고서 인류 역사를 예측을 했습니다. 문명사관을 가지고. 그 문명사관에 맞춰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문화,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지구가 도는하는 계속 돈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거죠. 순환 상황이죠. 순환하는데 21세기는 바로 어느 정도냐 이거지. 이제 대륙의 문화하고 해양 문화하고 교차 지점이 온다는 거죠. 그 교차 지점이 온다는 것은 혼란기가 옵니다. 혼란기 온다는 것은 IMF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에 혼란이 온다는 거죠. 남과 북이 화합이 되려면 희생이 좀 따른다는 거죠. 그게 혼란입니다. 그 혼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반도의 한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14세기에는 서양의 역사가 히브리 문화가 얼마 정도로 이 세계사를 지배할 정도 헬레네 문화보다도요 히브리 역사가 훨씬 더 지금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히브리가 헬레네는 이미 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4세기에서부터는 뭐냐? 14세기까지는 히브리 문화가 쫙 올라왔죠. 그런데 15세기서부터 좀 뭐냐? 히브리 문화 갖고는 안 되겠다.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신본주의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신본주의. 서양 사람들이 그동안 신본주의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특히 캐톨릭의 가장 절대적인 위험 그걸 가지고 암흑기 중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둠 정도로 이 캐톨릭 문화권이 힘이 세다는 거죠. 권위주의, 캐톨릭에 대한 권위. 그러다 보니까 인간 상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본주의 부흥이 되고 문해 부흥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 신에 대한 도전으로 들어갑니다. 문화가. 그게 이제 뭐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1986년 스푸트니크 발사를 1957년도입니다. 스푸트니크 발사를 통해서 달러를 쏠 때 우리는 뭘 생각했느냐. 토끼하고 떡 찢는 것 같고 달러라면 보름날 달 쳐다보면서 야 토끼하고 좀 방앗간 찢는구나. 개소나무 있구나. 노래를 한창 부르고 있을 때 이미 소비에트에서는 스푸트닉을 타고 올라갔어요. 12년 후에 미국이 또 올라갔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달을 쳐다보고 이제 뭐 토끼 떡방앗간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세계가 변화되고 그럼 앞으로 14세기 이후에 그만큼 과학이 우주를 정복하러 이제 다니는 반에 앞으로 21세기 이후로는 엄청난 변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지금부터 우리는 무한한 인간의 능력, 창조적 능력을 DNA를 가지고 미래를 갖다 구상해 나가요. 미래 세계를 구상해 나가야 돼. 이제는 밥 먹기 싫으면 밥 안 먹어도 돼요. 약 하나만 딱 먹으면 뭐 맨날 며칠 영양 보충이 다 돼요 지금. 손 힘이 없다 나이 먹어서 올로 되면 이제 팔도 귀찮아요. 그러면 젓가락 몇 개 숟가락 박자 딱딱 맞춰 반찬 딱딱 올라가지고 딱 누르면은 3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입만 벌리고 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요. 자, 그 좋은 시대는 아니죠 그런 거. 건강하게 다 사셔야 되는데 14세기에 일어났던 서구의 르네상스는 절대 가치 속에 상대 가치와 만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절대 가치는 절대 가치, 절대 세계는 절대 세계.
인간성은 인간세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서구에 바로 큰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다시 21세기 문화혁명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인내천, 신인일체, 천지인, 이 삼재 사상 이거 갖고 있는 한반도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토인비 발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내재하고 있는 모든 문화의 사상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다면 21세기의 문화 주도국이 된다는 거죠. 이 한반도가 문화 발진국이 됩니다. 문화 르네상스, 21세기 르네상스입니다. 이제. 그건 무슨 방향이 뭐냐? 절대 가치와 절대 세계와 상대 가치 인간 세계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 르네상스. 그래야말로 대화합이 오는 것이지, 절대 세계는 따로 있고 상대 세계는 따로 있고 남자는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으면 절대 남녀 화합도 안 됩니다. 신인 일체, 인내천, 인간은 모두 평등한 부분, 사회주의가 주장했던 부분, 이것도 우리의 고유 사상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그 천도교 다 있기 때문에 막 대화만 되면은 얼마든지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평등 논리도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뒤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이제 미국도 소련,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도 제쳐놓고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이제. 허심탄회하게. 김정은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원로들한테 맡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가 원로들끼리 만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원로에는 남북 화합의 대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네? 대화 창구가 됩니다. 그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뒤로 가면 그 시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년이 또 가장 중요한 때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참 감사드리는 것이 1894년 갑오개혁에 일어났던 120주년입니다. 금년이. 그러면 1주갑 60주년, 자 1894년 플러스 60이면은 1954년입니다. 휴전 협정 바로 다음 해가 우리가 갑오개혁 60주년 환갑을 맞는 거예요. 그럼 54년 우리 뭘 생각합니까? 보릿고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뭐 피난 가고 이산 가족 생각, 피난다 헤어졌던 이산 가족 찾고 먹고 살기 바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세계 자살률이 제1위였죠. 그때도 먹고 살 길이 없어 자살을. 특히 부산으로 남쪽으로 피난간 사람들은 자살 많이 했어요. 어제 가면 영도 다리 밑에다가 딱 그 옆에 써놨어요. 코너에 뛰어드는 코너에다가 다시 한번이라는 말을 딱 써놔. 다시 한번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와 모든 인간은 진리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70억 인류라고 한다면 70억의 가치의 개성적 이 퍼스널 밸류라고 개성적 가치가 아무리 일란성 13쌍둥이가 나왔다 하더라도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말은 뭐냐? 개개인의 모든 가치는 고유한 인권과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성 진리체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여기 원로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개성 진리체 모습을 성공스럽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원로회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하면 원로회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 가치를 통일헌법에다 반영시켜 놔야 돼요. 통일헌법에. 그게 절대적 인권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헌법에도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코스모폴리탄 에틱스입니다. 홍익의 윤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가치가 그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에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60주년이 또 됩니다. 그게 금년입니다. 금년이. 그 동학,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보면은 동학혁명은 어떻게 보면 불란서 혁명과 같은 위상, 격의가 있어요. 불란서 혁명, 영국 시민혁명.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원래 동학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관농 간에, 관민 간에 뭔가 좀 협약도 되고 헐쳐보지만은 민씨 쪽에서 그냥 러시아 군대를 불러들이고 뭐다 일본도 군대도 불러들이고 이런 판에 동학은 혁명이 아니라 난이다, 농민 전쟁이다, 뭐 별 이름을 바뀌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혁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전쟁이라는 사람도 있고 난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역사라는 것은 고집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어진 대로 그 당시에 책임을 다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재평가할 때가 된 것이 뭐냐. 120년 전하고 똑같은 주변적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한반도 주변적 환경이 그 당시 상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군사 대국으로 가고 경제 대국으로 가고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미 25년 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미 한반도를 자기 것으로 먹겠다고 하는데 다 먹으려고 안 했어요. 38선까지만 딱 중국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38선까지다. 오늘 아침 신문이 났죠. 북경대 교수가 발표했어요. 6.25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척화하려고 했던 것이 모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모 대통령. 처음에는 스탈린이 아니에요. 모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시진핑이가 우리 대통령하고 가깝고 뭔다 하더라도 그 철학은 안 바뀝니다. 그 역사 철학인데. 중국 역사 시진핑이 너도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중국의 역사 철학이야. 이거는 기조야. 한반도는 이미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어야 되는 걸 못 먹고 있어.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돈을 사자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동북공정에서 이미 나왔던 땅들은 다 빼놓고라도 지금 이성계가 해군했던 위하도 그게 이미 99년 임차가 돼버려서 중국 걸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이미 중국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는 1시간이면 들어옵니다. 1시간이면 다 들어와요. 중공군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거기만 그러니까 낮은 선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 쪽에 중공군이 포진해서 그 당시에 34만 명이 들어왔던 것이 지금은 인구 더 많으니까 34만 명이나 3억 4천만 깔아놔 버리면은 누구도 유엔도 꼼짝 못 합니다. 3억 4천원에다 뿌려놔 버렸어요. 어떻게 하려고? 죽일 거 살릴 거예요. 중국 사람들 3억 4천원 안 보여. 지금 14억인데 뭐 다 없어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우면은요. 한반도는 자동적으로 북쪽 38 이북은 중국 것으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좀 친하다고 뭐 그냥 마음 놓고 우리 통일돼도 도와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우리 조상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오랑캐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갖다가 왜 오랑캐이라고 썼겠습니까? 원래 동이족의 그 이자가 우리 이자 나라 이자인데 왜 오랑캐라고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국, 일본 이거는 장기적으로 두면은 나라가 없어지니까 마음도 편하지만은 앞으로 50년 내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못 참잖아요. 원로 계속해서 50년 더 이상 사셔야 되는데 일본 들어가는 걸 보려면 일본하고 그렇게 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푸리치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지휘들 연구해가. 그래서 일본은 전체가 이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 본토에 이사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일본 본토가 동남아로 중남미로 미 본토로 미 본토 2개주가 지금 일본 땅입니다. 부동산 일본에서 다 사가지고 일본 사람이 살 수 있는. 일본은 다 죽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죠. 그냥. 일본은 그렇게 큰 건 안 되지만 통일은 역시 반대합니다. 일본은 통일 안 돼야 되지. 통일되면 오히려 방해만 안 해도 괜찮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우리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북쪽하고 접촉하려고 그런 겁니다. 의도가. 북쪽과 접촉하는 의도 통해서 남북 갈등을 더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사실 일본도 따지고 보면 백제 후손들 아닙니까? 다 멀리 따지고 보면 남이 아니에요 또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을 통해서 홍익위를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다 품어줘야 돼요. 다 품어주는 마음으로 하면은 모든 복은 이민족에게 돌아온다. 이민족. 일본까지도 우리 식민했던까지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1954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된 거 하나 놓쳤는데 핵 개발을 그 당시 북쪽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954년 7월 27일 북쪽에서는 전승 기념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예?
휴전협정을 전승기념 1주년 때에 발표했어요. 미국이 특히 핵을 갖고 있고 핵을 만주에다 터뜨린다라고 하는 그 설이 막 떠돌게 되기 때문에 휴전하자는데 동의를 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대적인 기회를 놓친 것은 핵 때문이었다. 그래서 메가다에 핵을 투하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휴전을 빨리 들어간 겁니다. 메가다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에서는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메가다는 그래서 메가다예요. 지가 50분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누가 메가지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 상륙장 그런 것이지 원래 메가다 물어보세요. 너 인천 상륙 원래 들어올라 했느냐 안 들어올라 했느냐. 트루만도 마찬가지예요. 틀을 잡아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렇지. 이 트루만도 틀 잡아 들어오니까 유엔 16군이 들어온 거지. 지금 어떻게 처음에 한국에 떠난다는 때는 언제인데 1950년 1월 달에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49군데 다 떠나고 1월 달에 한국은 한반도의 미 태평양 방위권에서 제외된다까지 발언 다 했으면 미국은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동맹 이 상임이사국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유교가 소련에서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그 부분에서 한 표만 반대표라도 못 들어오는데 유엔군이 유엔 대표 대사하고 러시아하고 소통하는 이 소통에 불통이 돼버린 겁니다. 보이콧 해라 이 말을 이제 비토 해라 가서 거부하라 이 말인데 비토가 보이콧으로 들린 거예요. 참 이것도 이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역시 애국가를 잘 불러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런 역사적으로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유교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메가서 트루만 들어오는 과정서부터.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래 살아난 이 부분들은 우연한 일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치가. 그다음에 3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고유 사상의 하하 문화를 통해서 4쪽에 신인에 대한 특히 인내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치 신인 일치의 가치관 절대 가치하고 조화로운 가치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달아서 참고로 봐주시고 둘째는 인본주의 가치관의 보편성 발견입니다. 인본주의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 천을 가장 높은 가치로 봤던 게 유학인데 그 천자를 풀어보면 사람이 어지린자로 보이죠. 하늘 천이 어지린으로 보이죠. 사람 인별을 옆으로 빼면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다시 그걸 또 집어넣어서 인자를 집어넣으면 무가 되죠. 무가 되면 인간이 종교적 현상으로 신을 접촉하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가치 보편성으로 극복해 나갔다는 거. 인본주의를 통해서 신본주의나 절대적 가치 세계에 접근했다는 거. 그다음에 셋째,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넘어선 자연 친화적인 가치. 제가 우주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 원리가 우리 홍익 이념 윤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자연 친화적인 민족의 사상이나 문화가 없으면은 이 우주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익 윤리 속에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6쪽에 화정 사상이 이제 본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화정의 경지를 하는 부분은 결국 불가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경지는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깨닫는다 하는 그 경지에 들어가는 각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소화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똑같이 또 홍익에서 봤던 부분이 이 화정에서 나옵니다. 인간과 인간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인간과 자연은 또 상호 적대적이냐.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인간의 개척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개척의 대상. 그런데 우리는 친화적입니다. 절대 자연을 갖다 개척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자연이 생명의 모태인 것처럼 우리는 환경관을 갖고 되어진다는 부분. 그다음 불교의 이념이 이제 화합과 평화라는 부분을 이 화정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이 화합 평화 부분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덕목으로서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세 번째 다르마라는 의미가
인간과 우주의 정당한 관계 수립인데 이 부분은 총체적인 집합을 위해서 개별적인 어떤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여기서 세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따라서 하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영기 부분이라는 것과 자비 부분을 불교적인 윤리이긴 합니다만은 영기 부분하고 자비 부분도 홍익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 영기는 누구와 누구도 관계없이 홀로 절대 살 수 없다는 부분이 모든 연기설에 나옵니다. 모든 관계, 연체적인 관계를 갖게 있다는 게 연기설이고, 자비라는 부분들은 기독교의 사랑 부분이라고도 연결이 다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라고 하는 부분은 자비 속에서는 자타불이에요. 나와 타인이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까 이기 이원론도 이론론이라고 하는 부분, 온유해통이라는 부분, 이 부분들이 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네가 있어서 함께 공유한다. 이 부분은 이제 요즘은 상생이라는 부분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의 하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으면서 얻은 부분은 일심의 원칙이 아닌가. 일심. 역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안 돼. 마음이 일심이. 마음이 두 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본심도 있고 사심도 있고 또 양심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인간의 본심의 세계죠. 인간의 본심의 세계에서 자기하고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심진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열방과 윤회 속에서 이 자비 부분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남북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 8쪽에서 제 원고의 8쪽입니다만 사장 위입니다. 사장 위의 부분. 남북 분단 결론 부분이 바로 위인데 여기서 이제 비라고 하는 자비할 때 이 비의 부분은 유교에서도 혈구나 서, 충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는 여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김일성주의, 김정은 어떤 그 오더라도 이 비의 사상을 통해서 한민족 평화 공동체로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가 이제 우리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망하고 없어져라 하면은 절대 평화적이고 화합적이고 이런 노다지를 캔다는 그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북쪽이 망해버리면 그만큼 우리 상처가 더 큽니다. 상처는 커요. 망하지 않게 하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변국을 다 물리치고 민족 간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김구 선생하고 올라갔던 그 실패했던 남북 정치 협상 연석 회의가 다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김구 선생 올라갔던 부분들은 이미 실패 돌아왔지만은 이제 그 부분 자리가 다시 북쪽에 그 원로들이 죽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주변국은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화하려면 미국 눈치 볼 것도 없고 중국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바로 땅굴 파는 것도 많이 있어요. 미국의 모든 사진이 다 보인다 하지만은 땅굴 속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땅굴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다르게 땅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과 북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마지막 대화합의 세계적인 공포를 해나가게 한 선언문을 만들 때 아무도 모르게 해나가야 된다. 정말 도둑같이 해야 된다. 이게 독일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많이 했고 그래도 나이프니 지시해서 특히 촛불 집회도 보고 데모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은 우리는 보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살고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도둑같이 정말 선언하지 않으면 한국의 통일은 대화합의 민족의 축제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8쪽의 부분들은 남과 북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다뤘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얼마까지 해야 돼요? 네? 10분 얼마까지 더 해야 돼요? 10분이요? 중국이 독일하고 이렇게 갈라졌던 분단국 중에도 하나였습니다만 중국은 대만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우리 한국은 다르잖아요. 분단된 부분이. 우리는 외연입니다. 외연. 외재적인 원인이고 중국이나 독일은 내재적인 문제였어요. 내재적인 부분. 네? 외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군사적 편의주의 해가지고 강대국 논리에서 그냥 갈라졌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에서 전쟁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이게 내재적인 문제가 또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적색 공포증에 걸려 있고 반공 논리에 있고 저희들은 완전히 또 혁명 공산화하기 위한 논리에 빠져 있고 그것이 그러다 보면 우리 내외가 다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통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대만 왔다 갔다 다 하니까 자유왕래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됐고 독일도 끝났고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게 뭐냐. 내재적 요인하고 외재적 요인이 함께 분단 정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좀 복잡하다 이 말이죠. 복잡한 원로들의 지혜를 모으면 된다. 다른 사람 지혜는 필요 없어. 원로들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 지혜가 유대인들의 지혜가 지금까지의 유대인들 역사를 이끌어온 정체성의 핵심이 원로들의 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내려온 정체성 그리고 역사성은 바로 모세 지파로부터 시작한 원로. 그 원로들 회의가 72지파를 통한 그 원로들이 지금까지도 그 정신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로회의는 잠시 왔다 가는 모임이 아니고 그런 어떤 정말 역사성에 남는 원로회의, 원로 모임 또 이런 걸 통해서 남북 통일 부분만은 정말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쪽같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누구도 모르게 우리 한민족만이 아는 우리 민족만이 아는 그런 방법론을 택하지 않고서는 통일은 대박이 될 수가 없고 쪽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대박을 얘기할 때 쪽박도 겸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는 우리 민족에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북쪽에서는 대박하면 통일 안 합니다. 대박은 자기가 아니고 우리가 대박이고 자기는 쪽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쪽박도 대박도 없는 우리는 왜 저 간장 떠먹는 그 종두리 있죠. 종두리박. 그 종두리박 노력을 하나하나 종두리 얼마나 그 다목적으로 쓰입니까? 간장도 퍼서 먹고 물도 퍼먹고 종두리박을 하나씩 하는 국민 1인 각자가 종두리박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통일의 대화합에 도움이 되지 너무 대박은 지금부터 2년 전에 어느 교수가 책을 써냈어요. 책을 써는 걸 대통령이 그 책을 보고 지금 대박이란 말 딱 내놓으니까 또 그냥 전부 다 되는데 이렇게 막 관념적으로 환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냉철하게 감성적인 것보다 조금 지성적으로 좀 마음 심적인 내성적으로 내공을 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통일 준비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맺는 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의 시점을 계산을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찬성하실 분도 있고 반대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이 이렇다는 것만 얘기하는 그 팩트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시기나 우리가 통일의 남북 화합의 대화의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니까 원래 기독교에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데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막스 집안이 엄청난 그 절실한 유대교 집안이었습니다. 막스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나중에 개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은 이 공산주의를 잡는 데 앞장을 서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산주의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것은 1848년 공산당 선언한 이후로부터 48 플러스 한 70년 해보세요. 그러면 18년이니까 17년이 되죠.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짜르 제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서 레닌이 공산주의 12개 연방과 세계 자치국 15개 나라를 합쳐가지고 USSR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을 발표한 겁니다. 그게 1917년 18년이에요. 그러면 70년입니다. 딱 공산당 선언한 이후에. 근데 그 공산당 막스가 내놓을 때는 막스는 뭐라고 내놨냐면 이거는 과학이다. 종교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가 공산주의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스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종교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스가 그래서 종교하고 분리시켜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서 이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원시 공동체 사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 나오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나온다는 유물사관론으로 딱 정립한 거지. 이제 칼 막스의 이론을 실천해 나간 것이 레닌 쪽이었다. 러시아가. 근데 그 이후로 딱 정부 수립 소비에트 정부 수립 이후에 또 70년 후를 또 보면은 87년이나 8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언제입니까?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고 한 3년 4년 지났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안 되겠다. 그 스스로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KGB 출신이면서 고르바초프가 KGB를 부정하는 그리고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그래서 정권에서 쫓겨납니다만은 KGB를 부정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부정하고 공산주의도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자유시장에 들어오고 막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고르바초프도 운명을 다하고 일진이 등장하고 되는데 문제는 70년 플러스 또 70년 해서 70년 후에 소비에트가 공산주의 문을 열고 혼란을 가져오면서 90년에 나라를 버립니다. USSR라는 나라를 포기해버려요. 그 러시아 연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역사는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분명히 막스가 못을 박았는데 과학은 아니다 이 말이죠. 과학은 아니다. 뭐 침대도 요즘 과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과학을 그렇게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예?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실험을 검지고 검증을 거치고 가설을 세우고 들어가야 과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감성적인 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비에트는 붕괴되어지고 동구권도 붕괴되어지고 근데 유독 중국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모 대통령 죽고 나서 등소평이가 눈치를 채고 빨리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야시장부터 내기 시작하고 포장마차도 도입하고 그게 80년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국은 지금 서서히 개혁을 통해 점진적 개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제 언제가 될 거냐 이거예요. 북한이. 북한도 45년 10월 달에 소비에트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때 정치적인 조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임시인민위원회가 46년 됐단 말이에요. 정치 조직이 시작됐다는 것은 소비에트 비호하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치스차코프 로만 랭콩이라고 하는 직접적 정보사령관과 작전사령관이 둘이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를. 그 속에서 나온 정권이니까 45년부터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45년 플러스 70년 하면은 내년입니다. 내년. 1차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까지 이었던 역사를 다시 재창조하든가 김정은 시대 때 내년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1948년입니다. 이제 정부 수립한 구구절 북한에 말하면 구구절 그걸로 따지면 3년 후니까 1918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2018년이 되지 않습니까? 18년이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그 안에 자기가 존속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3년 안에는 북쪽에서도 대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정보부장도 뭐 국정원장 뭐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다. 그 계산 시간 속에 들어간 거다면 그 맞는 얘기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내년서부터 3년 이내에 북쪽에 정말 안정적 체제로 들어가서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한 화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통한 연방이 되든 연합을 대화가 돼서 이제 경제 공동체로 들어가고 문화 공동체로 들어가고 민족 공동체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정치는 마지막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통일은 더 멀어질 단계가 지금 3, 4년 남았다는 겁니다. 3, 4년. 그러면 20년 이제 2020년 그로부터 20년 지나서 여기 계신 분 어떤 일이 있어 2020년 꼭 보셔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2020년 왜 그러냐? 김대중 정부가 햇빛 정책을 가지고 북쪽에다가 지원해주고 끌어내고 변화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딱 20년이 된 거예요. 2000년도에서 정상회담에서 6.15 정상회담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0년이 딱 됐단 말이에요. 정상회담은 이후에 20년. 그게 무슨 의미냐? 독일이 정상회담을 한 69년도 블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피고 그 다음 해에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상회담한 지 딱 20년 만에 90년 통일했단 말이에요. 1990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일도 하는데
정상회담한 이후에 우리도 정상회담한 20년 때에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동유민족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게르만 민족보다 못한 민족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한 내 얘기는 다 거짓말 돼버리고 만다. 정말 훌륭한 DNA를 갖고 문화적 역량을 갖고 있고 자비와 평화의 윤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란다면은 2020년대에 정상회담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끌어내야 된다. 혼란기를 우리가 영향을 북쪽에다 많이 주고 도와주고 북쪽도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북쪽의 민심을 돌리면은 동독 대찰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다면 우리는 원로 회의를 통해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북한이 대탈출할 때 들어가는 나라 어디로 갈 겁니까? 러시아는 잘 받아줍니다. 중국은 안 받아줍니다. 중국은 막을 겁니다. 러시아는 받아줄 거예요. 그럼 일본은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결국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동독은 다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 다 받아줬는데 저쪽에 다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받아주려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우리는. 그 어디다 저들을 다 수용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 남남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일되는 시점 20년 정상회담 2020년을 저는 이제 데드라인으로 통일보다는 민족 공동체의 출발이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공동체를 먼저 가져오고 그다음에 문화 공동체 가져오고 문화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문화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남북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게 비정치적 분야로 오고 가고 막 하나가 되는 부분 문화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를 동시에 요즘 경제 문화를 같이 쓰거든요. 경제 문화 공동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사회는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통일 헌법을 만들고 시간이 충분히 벌어도 오고만 가도 되고 이산가족 돌아가기 전에 만나기만 해주는 것도 저는 우리 이 시대에 그래도 소명을 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산가족 정말 눈 감고 가시게 가야 될 거 아닌가. 그게 절대절명의 대민족 대화합의 대전제 조건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결론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